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은 어찌나 푸르던지 마치 깊은 바닷속을 유영하는 듯 했습니다. 대한항공 인천발 제주행 K21203편 오후 2시 30분 출발편이었습니다. 비행기 엔진 소리가 잔잔하게 귓전을 울렸지만 기내는 온통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객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27시 좌석에 앉은 26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엄마가 아이를 달래느라 온몸에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젖병을 물려도 흔들어도 토닥여도 소용없었습니다. 아이는 목이 쉬도록 울어댔습니다.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따갑게 쏟아졌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신사는 신문을 덮으며 혀를 찼습니다. 옆자리 중년 여성은 귀마개를 꺼내 꽂았습니다. 앞좌석의 젊은 직장인은 돌아보며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젊은 엄마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되뇌었지만 차가운 눈초리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승무원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죄송해요. 처음 타보는 비행기라 애가 놀란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승무원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뾰족한 수가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물티슈 한 장을 건네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뒷좌석에서 한 고등학생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교복을 입은 수수한 차림의 소년이었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맑은 눈빛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가을 하늘처럼 투명하고 봄날의 새싹처럼 싱그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소년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젊은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엄마는 놀란 듯 소년을 올려다봤습니다. 주변 승객들도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고등학생이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소년은 가방에서 A4 용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종이를 접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손끝에서 펼쳐지는 작은 마법 같았습니다. 모서리를 정확히 맞추고 날개를 펼치고 목을 세우더니 순식간에 하얀 종이약 한 마리가 완성됐습니다. 마치 생명을 불어넣은 듯 그 종이약은 소년의 손 안에서 살아 숨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년은 종이약을 아기 눈앞에서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좌우로 위아래로 마치 살아있는 새가 하늘을 날듯이 말입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럽던지 정말로 작은 학이 날개를 펴고 기내를 날아다니는 것만 같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아기의 울음이 스르르 잦아들었습니다. 작은 눈이 종이약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가 웃었습니다. 까르르 맑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것처럼 청아했습니다. 엄마가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소녀는 종이약을 아기의 작은 손에 쥐어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비행기가 신기하지? 나도 처음 탔을 때 무서웠어. 근데 이 새가 지켜줄 거야. 아기는 종이약을 꼭 쥐고 방긋 웃었습니다. 기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인상 쓰던 승객들의 표정이 봄날의 눈 녹듯 부드러워졌습니다. 누군가 작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는 물결처럼 번져나가 객실 전체를 감쌌습니다. 따뜻한 박수 소리가 기내를 채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녀는 쑥스러운 듯 손을 저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옆자리
1등석과의 경계에 앉아있던 한 중년 신사가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회색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이마에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예리하고 깊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재현,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태상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재현은 소년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저 나이에 저런 배려심이라니.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본다고들 하는데 저 소년은 달랐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서고 낯선 사람을 위로할 줄 알고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우물물처럼 맑고 깨끗한 마음씨였습니다. 재현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40년 전 자신도 저 소년처럼 가난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상경해 남의 집 새빵살이를 하며 공부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트고 여름이면 더위에 지쳐 쓰러질 것 같았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때 한 선생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 덕분에 대학에 갈 수 있었고 오늘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그 은혜를 제대로 갚지 못했습니다. 사업에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다가 그 선생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재현은 뒤늦은 후회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이후로 재현의 마음 한구석엔 늘 빚진 기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갚지 못한 빚처럼, 풀지 못한 매듭처럼 말입니다. 착륙 안내 방송이 잔잔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비행기가 제주공항 활주로에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에 그 미세한 진동이 재현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승객들이 짐을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재현도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우연히 소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현은 망설이지 않고 다가갔습니다. 학생,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소년은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둘은 공항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제주의 햇살이 부드럽게 흘러들어왔습니다. 재현이 커피를 권했지만 소년은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이름이 뭐지? 박민호입니다. 민호 학생, 아까 그 모습 참 인상 깊었어.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먼저 나서는 걸 보기 힘든데. 민호는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제 동생도 어릴 때 비행기에서 많이 울어서 그때 어떤 아주머니가 도와주셨거든요. 그 기억이 나서요. 재현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받은 걸 기억하고 돌려주는 아이였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받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주도엔 무슨 일로? 전국 고등학교 수학 경시대회요. 대표로 뽑혀서요. 수학을? 그럼 공부를 잘하나 보네. 민호는 겸연쩍게 웃었습니다. 재현은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소년이 부담스러워할까 조심스러웠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재현은 이 소년에게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할 순 없었지만 오랜 세월 사람을 봐온 직감이 가슴속에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명함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혹시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좋은 인연이 될 것 같아서. 민호는 명함을 받아들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상그룹 회장 강재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문에서 본 적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이거 부담 갖지 말게. 그냥 한 어른이 좋은 학생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일 뿐이야. 민호는 명함을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고맙다는 말과 함께
어떤 경계심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남의 도움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요. 재현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존심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알겠네. 그럼 도움이 아니라 응원이라고 해두지. 응원은 받아도 괜찮지 않을까? 민호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재현은 다시 한번 민호를 돌아봤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해진 가방을 맨 소년의 뒷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걸이는 참으로 당당했습니다. 마치 가난하지만 꺾이지 않는 들꽃처럼, 작지만 굳건한 소나무처럼 말입니다. 재현은 주머니 속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40년 전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은사님이 손을 얹고 계셨습니다. 사진은 세월의 발에 누렇게 변했지만 그날의 따뜻한 기억만큼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선생님의 필체로 쓰인 글귀가 있었습니다. 재현아, 받은 것은 언젠가 돌려주는 사람이 되거라. 재현은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선생님,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의 바람이 재현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재현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연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40년 전 자신이 받았던 그 따뜻한 손길을 이제 자신이 누군가에게 내밀 수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재현의 직감이 속삭였습니다. 30년 넘게 사람을 봐온 안목이었습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닐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 예감은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제주의 아침은 참으로 맑았습니다. 한라산 자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민호의 뺨을 간지렸습니다. 경시대회가 열리는 호텔 앞 민호는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민호가 사는 고양시의 좁은 골목길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민호는 가방 속에서 낡은 수학 노트를 꺼냈습니다. 표지는 달아해졌지만 그 안에는 빼곡하게 적힌 공식들과 문제풀이들로 가득했습니다. 하나하나가 민호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흔적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새벽까지 책상 앞에 앉아 풀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민호의 집은 고양시 덕양구의 작은 연립주택 반지하였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다리를 다치신 후 일을 못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일산의 한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셨고 중학생인 동생 민지는 아직 어렸습니다.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늘 민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민호는 장학금이 절실했습니다. 이번 경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대학 특례 입학은 물론 전액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호에겐 이것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실력으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민호야.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온 수학 선생님, 박 선생님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박 선생님은 민호의 재능을 일찍이 알아보고 꾸준히 격려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일찍 오셨네요. 긴장되지? 괜찮아. 내 실력이면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박 선생님은 민호의 어깨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참으로 따뜻했습니다. 경시대회장에 들어서자 전국에서 모인 수재들의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명문 사립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학생들, 유명 학원 점퍼를 입은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무리를 지어 자신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홀로 구석자리에 앉아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쟤 혼자네? 시골에서 온 건가 봐.
교복 좀 봐. 멀리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민호의 귀에 들렸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익숙했습니다.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1차 시험은 객관식이었습니다. 민호는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손끝에서 연필이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친구와 대화하듯 수식들이 자연스럽게 풀려나갔습니다. 오후의 2차 시험은 주관식이었습니다. 난이도가 확연히 높아졌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정수론과 기하학이 결합된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플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시험장 안에서 한숨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눈빛은 오히려 빛났습니다. 이런 문제, 이런 도전이 그를 설레게 했습니다. 민호는 문제를 천천히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정석적인 풀이법이 아니었습니다. 좀 더 직관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민호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풀이를 시작했습니다. 연필 끝에서 수식들이 물 흐르듯 이어졌습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흐름이었습니다. 문제를 다 풀고 나니 종료벨이 울렸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오는 길, 민호는 문득 호텔 로비에서 낯익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강재현 회장이었습니다. 정장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지만 그 존재감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재현은 민호를 발견하고 반갑게 손을 들었습니다. 민호 학생, 시험 잘 봤나? 아, 회장님,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출장으로 왔네만 혹시나 해서 들렀지. 점심은 먹었나?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침부터 긴장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럼 같이 먹지. 밥 한 끼 정도는 괜찮지? 재현의 권유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민호는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둘은 호텔 근처의 작은 해물국수 집에 앉았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한 곳이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담긴 그릇이 나왔습니다. 민호는 처음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지만 배가 고팠는지 곧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40년 전 자신도 저랬었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일이 잦았고 밥 한 끼가 얼마나 귀한지 알았습니다. 민호 학생, 네, 자네 집안이 어려운 것 같은데. 민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아니었지만 쉽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알아. 자네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걸 안다네. 근데 말이야. 재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주의 푸른 바다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도 옛날엔 자네와 똑같았어. 가난했고 자존심 강했고 남의 도움받기 싫어했지. 근데 한 분이 손을 내밀어 주셨어. 그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네. 민호는 고개를 들어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재현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자네에게 제안을 하나 하고 싶네. 장학금과 연구 기회를 보장하겠네. 대학 등록금은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지원하겠네. 조건 없이 말이야. 민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꿈에 그리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감사한 말씀이지만 부담스럽지?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하고 싶어요. 남의 시혜로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아. 그럼 이건 어떤가? 당장 대답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 보게. 조건 없는 도움이 아니라
자네의 능력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어떤가? 투자요? 그래. 나는 자네의 가능성에 투자하는 거야. 자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면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거 아닌가.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네.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지. 천천히 생각하게.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재현은 민호에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민호 학생, 자존심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론 손을 잡는 것도 용기라네. 혼자 가는 길이 외롭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민호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민호는 휴대전화를 꺼내 어머니께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민호는 재현 회장의 명함을 꺼내 보았습니다. 작은 카드 한 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회와 부담,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명함을 다시 지갑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제주의 밤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경시대회 결과 발표일이 밝았습니다. 호텔 대강당엔 전국에서 모인 학생들과 학부모들, 선생님들로 가득했습니다. 무대 위 스크린에는 아직 아무것도 뜨지 않았지만 공기는 이미 긴장감으로 팽팽했습니다. 민호는 맨 뒤쪽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박 선생님이 옆에 앉아 민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셨습니다. 괜찮아, 민호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선생님이 잘 알잖아. 네, 선생님. 민호는 대답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어젯밤 재현 회장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스스로의 힘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떨어진다면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드디어 사회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제42회 전국 고등학교 수학 경시대회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하나씩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10위부터 역순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름이 불릴 때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민호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5위, 4위, 3위. 민호의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었습니다. 2위, 서울 대원고등학교 김준혁. 우렁찬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앞쪽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벌떡 일어나 주먹을 쥐었습니다. 명문고 교복을 입은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1위는 민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일산 능곡고등학교 박민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 선생님이 민호를 껴안으며 외쳤습니다. 민호야, 해냈어. 1등이야. 민호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대로 향하는 그 짧은 거리가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상을 받고 내려오는 민호를 향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눈에 재현 회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강당 맨 뒤쪽에서 조용히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재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엔 진심 어린 축하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로비로 나왔을 때 여러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민호 학생, 축하합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민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그냥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특별히 다닌 학원이나 과외는 없습니다. 학교 수업과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독학으로 1등이라니 좋은 기사거리였습니다. 바로 그때 2등을 한 김준혁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따라왔습니다. 준혁의 아버지로 보였습니다. 축하해, 박민호. 준혁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표정엔 억지로 지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말이야. 준혁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문제 풀이 방식이 독특하던데 어디서 배운 거야? 내가 생각해낸 방법이야. 본 적 없는 풀이인데 혹시 어디선가 미리 본 거 아니야?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의 아버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실례지만 저는 대원고 학부모회장 김태수입니다. 제 아들 말이 좀 거칠긴 하지만 사실 저도 궁금하더군요. 저 풀이법은 어떤 교재에도 나오지 않는 방법인데 말입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직접 생각해낸 겁니다. 증명할 수 있나? 증명이요? 그래, 어떤 과정을 거쳐 그 풀이법을 생각해냈는지 설명할 수 있겠나?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순간의 직관과 영감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마치 시인에게 왜 그 단어를 선택했냐고 묻는 것과 같았습니다. 준혁의 아버지는 대회 운영위원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언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운영위원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잠시 후 운영위원장이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박민호 학생, 잠깐 사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무슨 일이신가요?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주변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다시 민호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축하가 아닌 의심의 눈초리였습니다. 박 선생님이 황급히 나섰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민호가 부정행위라니요. 진정하십시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다만 절차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호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악몽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환호와 박수를 받았는데 이제는 의심과 수군거림 속에 서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향하는 복도가 참으로 길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습니다. 민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운영위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민호의 답안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민호 학생, 앉으세요.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잡았습니다. 마지막 문제의 풀이 방식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방법을 생각해냈는지 말입니다. 민호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론의 기본 원리에서 출발해 기하학적 직관을 결합했다고 어느 날 밤 연습 문제를 풀다가 문득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운영위원들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최근 발표된 한 논문의 증명 방식과 유사합니다. 혹시 그 논문을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건 우연의 일치라는 건가요?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수학의 세계에선 같은 진리에
다른 길로 도달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증명한단 말입니까? 일단 결과 발표를 보류하겠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 말과 함께 민호는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박 선생님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괜찮아?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로비로 나오자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이번엔 질문이 달랐습니다.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독학으로 공부하신 게 맞나요? 뒤에 누가 도와준 거 아닙니까?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민호는 눈을 제대로 뜰 수도 없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민호를 감싸며 길을 열었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왔을 때 재현 회장이 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민호 학생, 타게. 내가 데려다 주겠네. 민호는 고개를 들어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부정행위 같은 거 하지 않았어요. 알아. 자네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아. 재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이 흐려져 보였습니다. 재현은 운전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민호 학생, 세상은 때때로 불공평하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야. 만약 제 결백이 증명되지 않으면 어떡하죠? 그럼 내가 돕겠네. 민호는 고개를 돌려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도와주시면 사람들은 제가 정말 뒤에 누가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재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민호는 차에서 내리며 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안은 거절하겠습니다. 왜지? 제가 스스로 증명해야 해요. 제 실력으로, 제 힘으로요. 아니면 평생 의심받으며 살 것 같아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씁쓸했지만 민호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민호는 공항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이 참으로 외로워 보였습니다. 재현은 차 안에 홀로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지만 도울 수 없는 상황. 이보다 답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날 저녁 인터넷에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가난한 천재의 추락, 부정행위 의혹, 독학 신화의 진실은 1등의 그늘, 숨겨진 비밀. 민호의 이름이 순식간에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축하가 아닌 의심과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워진 하늘에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진실은 밝혀질 수 있을까요? 민호의 결백은 증명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의혹 뒤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민호의 일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학교에 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복도를 지날 때마다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아이들은 민호가 지나가면 대화를 멈췄다가 그가 멀어지면 다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댓글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역시 가난한 애들은 믿을 수 없어. 뒤에 누가 도와줬겠지. 불쌍한 척하면서 부정행위나 하고. 민호는 휴대전화를 끄고 방 안에만 틀어박혔습니다. 창밖으로는 고양시의 회색빛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유리창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민호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민호를 바라보셨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설거지로 거칠어진 손으로 민호의 방문을 두드리며 밥을 먹으라고 하셨지만 민호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동생 민지는 오빠를 믿는다며
작은 손으로 민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민호에게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회 운영위원회는 여전히 조사 중이라는 공지만 올렸을 뿐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떠올랐고 플래시 세례를 받던 그날의 기억이 악몽처럼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박 선생님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민호야, 학교로 빨리 와봐. 중요한 소식이 있어. 민호는 서둘러 학교로 향했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민호의 가슴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일산선 전철을 타고 학교에 도착하기까지 민호의 마음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선생님 연구실 문을 열자 박 선생님 외에도 교장 선생님과 낯선 중년 신사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민호야, 앉아봐. 이분은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님이시고 이번 경시대회 출제위원이셨어. 교수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박민호 학생, 자네 답안을 여러 번 검토했네. 그리고 결론을 내렸지. 민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자네는 결백해. 그 풀이법은 자네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방법이 맞아. 오히려 그 논문보다 더 우아하고 간결한 증명이었네. 민호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쌓였던 억울함과 분노가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 선생님이 민호의 어깨를 꼭 안았습니다. 선생님의 어깨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맞지?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고 했잖아. 교수님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경시대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자네의 결백을 인정했어. 오늘 오후에 정식 발표가 나갈 거야. 민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울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흘렸어야 했던 모든 눈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다음 말이 민호를 다시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조사 과정에서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됐네. 이상한 점이요? 자네를 모함한 김준혁 학생 말이야. 그 학생의 아버지가 좀 문제더군.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수 씨, 혹시 이 이름 들어본 적 있나?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은 태산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태산건설 상무야. 그러니까 박 선생님이 놀라서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강재현 회장님과 같은 회사 사람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더 정확히 말하면 강 회장의 부하 직원이지.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갑자기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김태수 상무는 자기 아들을 1등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 그래서 자네가 1등을 하자 부정행위 의혹을 제기한 거지. 처음엔 단순한 학부모의 과욕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요? 조사 과정에서 묘한 점이 발견됐어. 김 상무가 자네의 배경을 미리 조사했더군. 자네 집안이 어렵다는 것, 아버지가 사고로 일을 못하신다는 것, 그리고 교수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강재현 회장이 자네에게 관심을 보였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어. 민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기내에서의 만남, 공항 카페에서의 대화, 재현 회장의 제안. 그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감시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내 추측일 뿐이지만 김 상무는 회장님이 자네를 후원하려 한다는 걸 알았고 그게 못마땅했던 것 같아. 그래서 자네의 명예를 떨어뜨리려 한 거지.
회장님께 자네가 부정직한 학생이라는 인상을 주려고 말이야.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회장님과의 관계 때문에 공격받은 건가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김상무를 향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재현 회장을 향해야 할까요? 아니면 권력과 돈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이 세상을 향해야 할까요? 회장님은 이 사실을 아시나요? 아마 모를 거야. 김상무는 은밀하게 움직였으니까. 민호는 교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결백은 증명됐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차라리 모르고 지나갔으면 더 나았을까요? 그날 오후 경시대회 운영위원회에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박민호 학생의 결백이 확인되었고 1등은 정당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시에 부정행위 의혹을 제기한 과정에서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는 사과문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인터넷은 다시 들끓었습니다. 이번엔 민호를 응원하는 댓글들이었습니다. 역시 실력으로 증명했다는 말, 의심해서 미안하다는 말, 진짜 천재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 댓글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현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 박민호입니다. 민호 학생, 소식 들었네. 축하하네. 재현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김태수 상무님이라는 분 아시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지. 왜 그 사람 얘기를 하나? 그분 아들이 저를 모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회장님이 저를 후원하려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래요. 재현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습니다. 그랬군. 내가 몰랐네. 미안하네, 민호 학생.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민호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선뜻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꿈꾸시는 공정한 세상은 회장님 가까운 곳에서부터 무너져 있었어요. 재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결국 다 같은 세상이에요. 회장님 주변 사람들도 저를 의심한 사람들도 모두 권력과 돈으로 움직이는 세상이에요. 민호 학생, 나는 감사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민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재현은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속에서 재현은 문득 자신이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높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깨달았습니다. 재현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태수 상무를 내일 아침 내 사무실로 오라고 하게.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해야 할 일이 있네. 오래전부터 미뤄왔던 일 말이야. 비서가 나가고 재현은 홀로 창가에 섰습니다. 40년 전 은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재현아, 높은 곳에 오르면 더 멀리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게 리더의 책임이란다. 재현은 자신이 멀리는 봤지만 가까운 곳은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순수한 한 젊은이가 치렀다는 것도 말입니다. 회장실 책상 위에는
민호가 기내에서 접어준 종이약이 놓여 있었습니다. 재현은 그 종이약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종이약이었지만 그 안에는 순수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재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재현에게도 민호에게도 이제 진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민호는 정말로 재현의 도움을 거부할까요? 그리고 재현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까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전국 고등학교 수학 경시대회 결승전이 오늘 열렸습니다. 1차 대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번 결승은 더욱 엄격한 감독 아래 진행됐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문제를 풀어야 했고 외부와의 접촉은 철저히 차단됐습니다. 민호는 작은 시험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 책상 하나와 의자 하나, 그리고 연필과 종이만이 전부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제주의 푸른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문제지가 배부됐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문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손끝에서 연필이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문제는 달랐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민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복잡한 수식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론과 확률론, 그리고 기하학이 교묘하게 엮인 문제였습니다. 민호는 문제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쉽게 풀이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고요한 방안을 채웠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민호는 처음으로 수학 문제집을 샀습니다. 헌책방에서 1,000원 주고 산 낡은 문제집이었습니다. 그 문제집의 마지막 장에는 난이도 높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민호는 일주일 내내 그 문제를 붙잡고 씨름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심지어 밥을 먹으면서도 그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문득 답이 보였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 복잡하게 얽혀있던 실타래가 풀리듯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민호는 그때의 짜릿함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민호가 수학을 사랑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민호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수식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민호는 연필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엔 점점 빠르게 손이 움직였습니다. 수식이 흘러나왔고 증명이 이어졌습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흐르듯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흐름이었습니다. 민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언어로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마지막 답을 적는 순간 종료벨이 울렸습니다. 민호는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성취감이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시험실 문이 열렸습니다. 감독관이 답안지를 수거해 갔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다른 참가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제 풀었어? 누군가 물었습니다. 대부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하지 않고 로비로 향했습니다. 로비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들, 선생님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민호는 박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선생님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박 선생님이 돌아보셨습니다. 걱정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민호야, 어땠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 됐어. 그거면 충분해. 두 사람은 나란히 창가에 섰습니다. 제주의 바다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때 민호의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컨벤션 센터 밖 주차장 쪽에서 혼자 서 있는 남자. 강재현 회장이었습니다. 재현은 멀리서 이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떠나지도 않고 그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일주일 전 전화로 차갑게 거절했던 그 사람. 하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이곳에 와 있었습니다. 멀리서 조용히 민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결과 발표는 저녁 6시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호텔방으로 돌아가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니가 미소 짓고 계셨고 동생 민지가 깔깔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어 민호의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참으로 좋은 꿈이었습니다. 저녁 6시 발표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스크린에 이름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10위, 9위, 8위. 이름이 불릴 때마다 환호와 탄식이 교차했습니다. 5위까지 발표됐지만 민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4위, 서울대원고등학교 김준혁.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지만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3위,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2위, 민호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1위는 숨을 멈췄습니다.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일산 능곡고등학교 박민호. 순간 세상이 터져나왔습니다. 박수 소리, 환호성, 플랫이 터지는 소리. 하지만 민호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박 선생님이 민호를 껴안았습니다. 해냈어, 민호야. 너 혼자 힘으로 해냈어. 그 말이 민호에게는 어떤 상보다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스스로의 실력으로, 누구의 시에도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무대에 올라 상을 받는 순간 민호는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맨 뒤쪽 출입구 근처에서 조용히 박수를 보내는 재현 회장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축하와 함께 어떤 깨달음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민호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재현이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하하네, 민호 학생. 회장님, 왜 오셨어요? 지켜보고 싶었네. 자네가 어떻게 증명하는지 말이야. 재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김태수 상무는 어제 사표를 제출했네. 내가 받지는 않았지만. 그러셨군요. 민호 학생, 자네 말이 맞았어. 내가 꿈꾸던 공정한 세상은 내 가까운 곳에서부터 무너져 있었지. 그걸 자네가 보여줬어. 재현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장학금 제안이 아니야. 연구재단 설립 계획서지. 자네처럼 재능 있지만 기회를 못 얻는 학생들을 위한 재단이야. 나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기업들과 함께 만들 거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거야. 민호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지. 시스템을 만드는 거지. 자네가 원했던 것처럼 시혜가 아니라 기회를 주는 시스템 말이야.
자네도 이 재단의 초대 장학생이 될 수 있네. 물론 다른 학생들과 똑같은 심사를 거쳐서 말이야. 민호는 처음으로 재현을 향해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거라면 한번 지원해 보겠습니다. 재현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번엔 처음 만났을 때와 달리 서로를 존중하는 진정한 악수였습니다. 민호 학생, 앞으로도 자네의 길을 가게. 하지만 기억하게. 혼자 가는 길도 외롭지만 함께 가는 길도 있다는 걸.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제주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호텔로 돌아가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1등 했어.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민호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어느 별 하나 같은 별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빛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종이 한 장을 꺼내 천천히 접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얀 종이약이 완성됐습니다. 민호는 그 종이약을 창가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종이약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정말로 날아갈 것처럼 자유롭게, 당당하게 말입니다. 민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실패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재현 회장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며, 더 나아가 모두가 공정하게 낚시할 수 있는 연못을 만드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시혜와 의존의 관계가 아닌 존중과 성장의 관계로 말입니다. 제주의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났습니다. 그 별빛은 민호에게도 재현에게도,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켜본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의견과 주변의 사연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